내게는 오랜 친구가 있었다.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함께한 친구였다. 우리는 엄청 자주 어울려 다녔다. 서로의 집에도 자주 찾아갔다. 그래서 가족들과도 다 아는 사이였다.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오는 일도 많았다. 그리고 친구에게는 누나가 한 명 있었다. 4살 차이가 나는 누나였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 대학생인 누나였다. 스타일도 좋고 얼굴도 예쁜 누나였다. 공부도 잘해서 교대를 다니는 누나였다. 하지만 친구는 누나라면 질색을 했다. 친구의 누나는 목소리도 크고 잔소리도 많은 편이었다. 절대로 여성스러운 사람은 아니었다. 내가 있어도 옷도 대충 입었고 머리를 안 감고 있는 날도 많았다. 물론 대부분 쌩얼이었다. 오히려 내가 불편한 날이 많아졌다. 누나의 옷차림이 자꾸만 신경이 쓰인 것이다. 하지만 내색하지는 못했다. 가끔 아주머니가 혼을 내시기는 했다. 동생 친구 있는데 신경 좀 쓰라고 하셨다. 누나는 그런 것은 신경 쓰지 않는 성격이었다. 친구도 진저리를 쳤다. 저런 여자를 누나 데려갈까 불쌍하다고 했다. 전형적인 남매 사이였다. 하지만 누나도 분명 매력있는 사람이었다. 차려입고 화장도 하면 정말 예뻤다. 성격도 씩씩해서 건강한 느낌이었다. 확실히 또래 친구들과는 다른 성숙함이 있었다. 대화를 해보면 확실히 어른 같은 느낌이었다. 그래서 누나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다. 자연스럽게 누나랑도 편한 사이가 되었고 대학교에 진학할 때 누나는 조언도 많이 해주었다. 그리고 누나는 그대로 졸업하면서 교사가 되었다. 성인이 되면서 친구와 종종 술을 마셨다. 이런저런 조언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셨다. 물론 술값도 흔쾌히 내주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부모님이 시골을 가셨다. 그래서 친구네 집에서 술을 마시기로 했다. 우리는 치맥을 먹으며 축구 중계를 보기로 했다. 당연히 누나도 퇴근하고 함께했다. 샤워를 하고 나온 누나는 내 옆자리에 앉았다. 언제나처럼 꾸미고 그런 건 없었다. 젖은 머리카락과 커다란 티셔츠 차림이었다. 익숙해질 만도 한데 눈을 둘 곳이 없었다. 그렇게 우리는 간단히 치맥을 즐겼다. 축구 중계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술자리를 가졌다. 다른 음식을 배달시켰고 술도 더 꺼내왔다. 부모님이 안 계셔서 일탈을 한 것이다. 그러다 술을 과하게 마시게 되었다. 친구가 먼저 술을 먹고 뻗었고 누나와 한 잔 더 마신 기억이 났다. 하지만 그 뒤로 눈을 떠보니 방안이었다. 그리고 몸으로 뭔가 좋은 감촉이 느껴졌다. 누나가 내 품에 안겨 잠이 들어 있었다. 그제야 어렴풋이 지난밤 기억이 났다. 술에 취해 내가 누나에게 들이댔던 것 같았다. 그리고 누나도 술에 취해 있었다. 누나도 술에 취해서 내 고백을 받아주었다. 우리는 곧바로 키스를 했던 기억이 났다. 그리고 누나와 그대로 사랑도 나누었다. 술에 취한 우리는 몇 번이고 넘어졌었다. 그러면서도 본능대로 움직였던 기억이 났다. 순간 등골에 소름이 끼치는 기분이었다. 그 순간도 내 피부에 누나의 피부가 닿는 느낌이 났다. 어젯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던 것이다. 사고를 쳐도 단단히 친 것이 확실해졌다. 하지만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집에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었다. 나는 얼른 누나의 몸에서 떨어졌다. 나는 황급히 보이는 옷을 찾아보았다. 그러다 황급히 거실로 달려나갔다. 그곳에 내 옷과 누나의 옷이 보였다. 누나의 팬티와 브라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다행히 친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았다. 나는 친구가 나오기 전에 서둘러 옷을 챙겼다. 그리고 누나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때 누나도 정신을 차린 듯 눈을 뜨고 있었다. 누나도 당황한 표정이었다. 나는 누나의 옷들을 방 안에 던져넣고 거실로 나갔다. 잠시 후 친구가 부스스한 표정으로 나왔다. 나는 소파에서 잠들었던 것처럼 행동을 했다. 친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나를 깨웠다. 그리고 함께 거실을 치웠다. 누나는 내가 나갈 때까지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다행히 아무런 일도 없이 한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복잡했다. 누나를 안았던 그 느낌이 자꾸 생각났다. 누나에게 한 짓이 죄책감처럼 느껴졌다. 이제 누나를 어떻게 봐야 하나 싶었다. 하지만 내심 누나와 그런 일이 싫지만은 않았다. 그리고 며칠 뒤 누나를 만났다. 누나가 먼저 만나자고 연락을 한 것이다. 나는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누나를 만났다. 하지만 누나는 의외로 담담한 표정이었다. 입조심하라고 나에게 당부를 할 뿐이었다. 오히려 내가 더 어색해했던 것 같았다.
한번 몸을 섞고 나니 누나가 여자로 보였었다. 그래서 온갖 생각을 다 했었다. 하지만 누나는 아무 일도 없는 느낌이었다. 사실 온갖 상상을 하며 누나를 만났다. 하지만 누나가 아무렇지 않은 모습이 충격이었다. 오히려 조금 서운한 기분이 들었다. 그렇게 괜히 서운한 마음에 집으로 돌아왔다. 그 뒤로도 누나 생각을 많이 했다. 하지만 애써 누나를 만나려 하지 않았다.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누나를 보는 것도 어색했고 누나의 아무렇지 않은 그 모습도 서운했다. 그래서 일부러 피한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한 달쯤 시간이 흘렀다. 누나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다. 누나는 내게 만나자고 말을 했다. 누나는 일부러 자길 피하느냐고 물었다. 이미 내 마음 같은 것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렇다고 말을 했다. 누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상처 줘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다. 누나의 눈에서 눈물도 흘러내렸다. 항상 어른이던 누나가 눈물을 보였다. 그 모습에 나는 크게 당황을 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누나를 달래기 시작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누나가 울었고 누나는 그날 술을 많이 마셨다. 말은 안 했지만 누나도 힘들었다고 했다. 나는 술김에 사귀자고 고백을 하게 되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누나를 향한 마음이 컸다. 그리고 누나도 술기운에 동의를 했던 일이다. 누나의 승낙을 받자 마음이 급해졌다. 그리고 누나는 내 키스를 받아주었다. 이번에는 나도 정신은 멀쩡했다. 마음이 통한 우리는 그대로 모텔로 향했다. 성급한 줄 알지만 그때는 마음이 급했다. 다시 그때처럼 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항상 어른스럽던 누나가 부끄러워했다. 나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이제는 내 여자로 그녀를 품에 안았다. 흥분한 탓인지 미처 피임 같은 건 생각도 하지 못했다. 누나도 피임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를 받아주는 것 같았다. 한바탕 엄청난 폭풍이 지나가고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때 누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하느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을 했다. 그러자 누나는 피식 웃고 말았다. 나는 진심이라고 말을 했다. 나름 진심으로 나의 각오를 말한 것이었다. 그런데 누나가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정말로 나랑 사귀자고 다시 말을 했다. 그러자 누나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그리고 사실 이번 달에 생리를 안 한다고 했다. 누나의 눈빛이 심각해 보였다. 순간 머릿속이 멍해지는 기분이었다. 분명 끝까지 책임지리라 마음을 먹었는데 그 순간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순간 당황한 모습을 그대로 누나에게 보여버렸다. 나의 그런 모습에 누나는 걱정 말라고 했다. 내일 누나 혼자 병원을 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전개였다. 나는 머리가 멍해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나쁜 놈이 되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같이 병원에 가자고 했다. 누나는 약간 감동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나는 왠지 모를 책임감에 다시 힘이 들어갔다. 잠깐 놀라기는 했지만 진심으로 책임지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임신이라면 결혼까지 하자고 말을 했다. 누나는 눈물을 쏟으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내가 알던 누나가 정말로 내 여자가 되는 순간이었다. 아침이 되니 허리가 아플 지경이었다. 밤새 몇 번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날 지경이었다. 임신이라고 생각했기에 피임은 신경 쓰지 않았다. 누나도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았다. 피임도 생략하고 원 없이 사랑을 나누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날 함께 병원을 갔다. 사실 엄청 긴장이 되었고 후회도 되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런데 다행히 임신은 아니라고 했다. 스트레스 때문에 생리불순이 온 것 같다고 했다. 마음속 근심 걱정이 다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누나도 안심한 표정으로 내게 안겨왔다. 어른스러웠던 누나도 아직 어린 아가씨일 뿐이었다. 그런데 어젯밤 일이 살짝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피임 없이 몇 번이고 누나의 몸에 쏟아부었던 것이다. 어차피 임신이라 생각했기에 마구 뿌려댔었다. 설마 아니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찜찜하기는 했다. 그런데 불길한 예감은 꼭 맞아 떨어졌다. 누나는 한 달 뒤에도 생리를 하지 않았다. 테스트기를 써보니 선명한 두 줄이었다. 이제 누나는 불안한 표정도 아니었다. 당당히 내게 책임을 지라고 말을 했다. 나는 알겠다고 말을 하고 다시 확인을 했다. 병원에서 선명한 초음파 사진을 받아보았다. 뭔가 허탈한 기분이 들기도 했고 누나에게 속은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다. 그렇게 누나는 마누라가 되었다. 친구의 말처럼 누나는 무서운 사람이었다.
그때 그 안쓰러운 눈빛을 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직접 겪었던 믿지 못할 이야기에 대해서 사연을 보내볼까 합니다. 지금은 헤어졌지만 며칠 전까지는 제게도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1년 정도 사귀던 여자친구인데 서로에게 권태기가 온 건지 작은 이유로 자주 싸우고 말다툼이 이어졌기 때문에 헤어질랑 말랑 하던 참이었죠. 분위기도 바꾸고 기분 전환도 할 겸 주말을 이용해 강원도 여행이나 하기로 했어요. 펜션을 예약하고 같이 1박 2일로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요즘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지 생각보다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렇게 시설이 좋지도 않았고 경치가 좋은 곳도 아니었는데 하룻밤에 18만 원이나 달라고 해서 엄청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여자들 사이에서는 사진 찍기 좋은 곳이라고 소문이 나 있어서 여자친구는 반드시 그곳으로 가야겠다며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조금 무리였지만 제 돈으로 예약을 하고 놀러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놀러가기 이틀 전에 여자친구랑 엄청 크게 싸워버리고 말았어요. 둘 다 너무 화가 나서 헤어지자고 했고 이번엔 저도 먼저 사과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번 여행은 같이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말이 다 되도록 여자친구와 화해하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이미 예약이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괜히 제 돈만 버린 것 같더라고요. 혼자 가기엔 좀 창피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냥 집에서 혼자 술이나 먹을까 하다가 어차피 돈도 다 냈으니까 가서 푹 쉬다가 와야겠다는 생각으로 강원도로 출발했습니다. 의외로 도착해보니 경치도 좋고 잡생각도 없어지니 좋더라고요. 주변을 산책하다가 다시 방으로 돌아왔는데 주인 아저씨가 제게 바비큐는 언제 준비하면 되겠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펜션 예약하면서 비싼 커플 바비큐까지 예약을 해놓은 상황이었어요. 진짜 돈이 너무 아까워서 미치겠더라고요. 기왕 이렇게 된 거 혼자 고기나 실컷 먹고 술이나 먹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녁에 마시고 죽자는 생각으로 가져온 양주도 꺼내들고 아저씨가 준비해준 바베큐에 신나게 술 마실 준비를 끝냈습니다. 불을 넣어주시고 고기 구워 먹을 준비를 다 해주신 아저씨가 아가씨는 어쩌고 왜 혼자 왔냐고 묻길래 그냥 그렇게 됐다고 씁쓸하게 웃었더니 더 이상 묻진 않으시더라고요. 아저씨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혼자 우울하게 있어봐야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삼겹살도 굽고 소고기도 구워서 양주를 마시며 즐기기 시작했어요. 조용해서 TV도 크게 틀어놓고 음악도 틀었더니 나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술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니까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꾸 생각나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아예 좀 일찍 헤어졌으면 혼자서 이런 궁상 떨지 않아도 됐을 텐데 자꾸만 여자친구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혼자 마시니까 술을 굉장히 빠르게 마시더라고요. 1시간도 안 지나서 알딸딸해지기 시작하고 배도 슬슬 불러왔습니다. 아무리 혼자 여행 온 거지만 여기까지 놀러 왔는데 이렇게 술만 마시다가 서울로 올라가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일은 일찍 펜션에서 나가서 어디 좋은 곳이라도 구경하고 가야겠다 생각해서 인터넷으로 강원도 관광지에 대한 검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는데 누가 제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주인 아저씨가 벌써 와서 치워주려고 하는 건가 싶어 달려나갔는데 난생 처음 보는 젊은 아가씨 2사람이 밖에 서 있더라고요. 나이는 대략 20대 초중반으로 보였는데 둘 다 생긴 것도 예쁘고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면식도 없는 두 아가씨가 무슨 이유로 저를 찾아왔나 싶어 물어봤더니 2사람은 엄청 부끄러워하면서 오빠 혹시 술 남은 것 좀 있어요? 우리 둘이 놀러 왔는데 술이 모자라서요. 이 여자들 둘이서 술 마시다가 술이 뚝 떨어져서 저한테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제가 혼자 놀러 온 걸 알고 왔더라고요. 많이 취해 보였는데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마침 술도 넉넉하게 있겠다. 고기도 많이 남아있어서. 그냥 내 방에서 셋이 함께 술 먹는 건 어떻냐고 물어보니까 둘이서 잠깐 이야기하더니 좋다고 들어오더라고요. 자기들은 두 사람인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는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두 여자를 위해 고기를 구웠고 혼자 놀다가 셋이 있으니 분위기도 더 살고 아까보다 훨씬 즐거웠어요. 게임도 하고 즐겁게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마셨는데 그 여자들도 서울에서 놀러 왔더라고요. 나이는 제가 3살이 많았습니다. 제가 혼자서 이 펜션에 도착했을 때부터 이 여자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고 저녁에 같이 놀까 말까 이야기를 했었다네요. 요즘 아가씨들 진짜 성격도 좋고 대범한 것 같았어요. 이미 그 아가씨들이 술이 어느 정도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양주를 몇 잔씩 먹였더니 금방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결국 완전 백지 상태가 되어버린 한 친구는 자러 가야겠다고 방으로 올라가 버리고 그나마 정신이 조금 남아있는 여자애랑 단둘이 남아서 술을 마셨습니다. 젊은 남녀가 한 공간에서 술에 취해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얼마 지나지 않아 눈이 맞았고 금방 손을 잡고 스킨십을 하다가 포옹까지 이어졌어요. 한창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여자가 술이 많이 취했는지 금방 기절하고 잠에 들어버렸어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여자를 들어다가 제 방에서 잠을 잘 수 있게 데려다 눕혀놨어요. 그녀가 완전히 잠들어버린 모습을 확인하고 저는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아까 졸립다고 방으로 올라간 다른 한 명이 생각나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생각에 여자애들 방으로 찾아가 문을 열었는데 방문을 잠그는 걸 깜빡했는지 그대로 열어놓고 안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술에 취해 정신 못 차리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흔들어 깨웠습니다. 얼굴이나 전체적인 스타일이 아까 그 여자보다 얘가 더 제 취향에 가까웠어요. 자는 모습을 보면서 머리카락을 쓰다듬어주고 있는데 제가 온 걸 알았는지 눈이 술술 떠지고 저를 바라보며 누워있더라고요. 이거 오해받기 딱 좋은 상황이겠다 싶어서 내가 무슨 짓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예뻐서 그냥 쳐다보고 있었을 뿐이야 라고 변명을 했는데 그녀가 마음에 들었는지 여자애가 살짝 웃으면서 제 팔을 끌어당겨 안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녀와도 입맞춤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이지 하룻밤에 2명의 여자와 번갈아가며 입맞춤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이 오히려 제게는 행운으로 다가온 것 같았어요. 그녀와 함께 잠이 들었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두 여자애가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아침 먹자며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과 함께 아침을 먹고 그날은 셋이 같이 놀기로 했어요. 제 차로 근처의 관광을 함께하고 서울로 같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 차 안에서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고 두 여자의 핸드폰 번호를 모두 받을 수 있었어요. 2명 모두 상당한 미인이었고 특히 그 중에 한 명은 제 이상형에 가까웠지만 둘 중 한 사람과 당장 사귈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의 인연을 계기로 셋이 함께 만나서 놀기도 하고 한 명 한 명 따로 불러내서 술도 마시고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있어요. 지금은 새로 여자친구 사귀는 것보다는 이렇게 즐거운 만남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나중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면 그때 사귀자고 이야기해보려고요. 우연히 만난 인연이 앞으로 좋은 관계로 발전하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약 5년 전에 지인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작지만 나름 탄탄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나이 대비 좋은 집과 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내가 저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다 지나고 보니 제가 가지고 있던 조건들을 좋아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아내와 연애를 하였고 자연스럽게 깊은 관계도 가지게 되었는데
결혼이 일찍 하고 싶었다면서 피임을 하지 않았고 혼전 임신이 되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지 반년도 되지 않아 결혼을 하였고 결혼한 지 반년 정도 지나서 두 쌍둥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저희 부부를 닮은 쌍둥이들을 보면서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 및 경제 위기가 오면서 제 회사도 그 영향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벌어두었던 돈들도 버텼고 나중에 제 재산까지 팔고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버텼지만 회사는 계속 어려워졌고 대출은 계속 늘어나는 이자와 반복되는 연체로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두 쌍둥이들만큼이나 자식 같았던 회사였기에 마음이 너무 아프고 속상했지만 아내와 두 쌍둥이들만 있으면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전보다 더 우뚝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제가 망하기가 무섭게 다른 돈 많은 남자와 바람이 났고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면서 저에게 넉넉히 위자료와 양육비를 줄 테니 이혼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망한 지 3개월도 안 돼서 아내는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서 연락이 끊겼고 몇 개월 뒤에 나타나서는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는데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장모님께도 빨리 이혼해주라는 식으로 연락도 받았습니다. 결국 아내와 이혼을 하였고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두 쌍둥이들을 데리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살던 집은 팔아서 정리를 하였고 일단 부모님이 계시는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오자마자 직업도 없었고 두 쌍둥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금액적으로 부담스러웠던 상황이라 일단 집에서 육아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제 상황을 들은 친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사업이 잘 될 때 도와주었던 친구였는데 이렇게 힘든 상황이면 도와달라고 말을 하지 그랬냐며 제가 육아 걱정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친구의 도움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전염병도 끝이 나고 경제 위기도 끝나가기에 과거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과 의기투합을 해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작한 사업이다 보니 시행착오는 줄었고 큰 파도도 경험했다 보니 흔들림 없이 잘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전과 다르게 더 많은 판매 방식과 영업활동으로 매출은 급격하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방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미팅이 있을 마다 서울로 출장을 가야 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운영비를 포기를 하고 다시 서울로 간다는 것이 조금 무섭긴 했지만 더 큰 성장을 위해 서울로 다시 이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성공한 새 삶은 시작하던 중에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전처의 이름을 말하면서 현재 전처의 남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연락을 주셨냐고 물었더니 전처가 허락도 없이 지금 남편의 돈에서 양육비를 저에게 보내주고 있었다면서 그 돈은 전처의 돈이 아니라 자기 돈이라면서 양육비는 전처에게 다시 받고 지금까지 전처에게 받는 돈은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받아낼 거라며 으름장을 놓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려받아야 될 돈이 총 얼마냐고 물었더니 1,5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받는 돈이 그것보다 많았는데 생각보다 적어서 언제부터 보낸 거냐고 묻자 결혼한 이후부터라고 하면서 날짜를 말해주는데 딱 들어보니 전처는 또 이혼을 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서 달라는 돈을 보내주고 앞으로 양육비는 보낼 필요 없다고 전처에게 전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며칠이 지나서 전처에게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당분간 힘들겠지만 여건이 풀리는 대로 그전처럼 양육비를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양육비 안 보내도 된다고 하자 제 사정도 힘든 것다 하는데 어떻게 그러냐면서 미안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혼할 당시에는 상황이 많이 안 좋았던 것은 많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 다시 서울로 이사도 왔다고 하였습니다. 이혼한 이후로 아이들 얼굴 보려 한 번도 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해서 몰랐겠지만 이렇게라도 연락이 되었으니 알아두라고 하였습니다. 그 날 이후로 가끔씩 전처에게 연락이 왔고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와 이혼한 이후에 곧바로 임신한 아이의 아빠와 재혼을 하였는데 술만 마시면 손찌검을 하였고 결국 아이까지 유산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힘든 삶을 살다가 도망 나오다시피 그 집에서 나와서 이혼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서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만난 남자랑 동거 중인데 본인 방세 및 생활비를 쓰고 양육비를 주기에는 부족해서 그 남자 돈으로 몰래 보내주다가 걸려서 저한테까지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이혼할 때 재산 분할로 살던 집 팔아서 가져간 절반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왜 그러고 사냐고 물었더니 가게를 해보려다가 사기를 당해서 다 잃었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처갓집 식구들도 모른 척하면서 아무도 안 도와준다면서 너무 힘들게 살고 있다며 하소연을 하는데 왠지 저와 재결합을 염두에 두고 밑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서 곧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냐고 하면서 몇 마디 주고받다가 전화를 끊은 뒤로는 더 이상 전처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정말로 거짓말을 잘했다고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았으니 이번 기회에 좋은 여자를 만나서 새 장가를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 날 이후로 수시로 여자 사진을 보내면서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정신이 없을 지경입니다. 아직은 결혼 생각도 없고 두 쌍둥이들만 있으면 충분히 행복하다고 하였지만 친구는 제 새 장가를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 사연을 전처가 보게 된다면 그래서 이 사연이 왠지 본인인 것 같고 또 제가 만나는 여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다시 재결합을 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면서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혼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아이들이 보고 싶다며 전화 한 통도 없을 때부터 다시는 너와 재결합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 그리고 두 쌍둥이를 내가 낳았어도 이제는 너의 자식이 아니니까 완전히 잊고 살았으면 좋겠어. 행복해라.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